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해설의 이진웅입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평가원 주간의 모의평가인 6월 모의평가가 오늘 6월 3일 치러졌습니다. 자, 첫 번째 모의평가를 보시느라 많은 긴장 속에 문제풀이 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만족할 만한 점수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드는 생각은 문제 어렵구나. 시험 망쳤다. 정말 속 시원하다. 나 정말 시험 잘 봤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험을 원하는 만큼 또는 생각보다 잘 본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시험을 보고 나면은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과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이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어떤 문항들 출제되었고 어떻게 풀이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 생각에는 오늘 출제되었던 문항들 뭐 아주 어려운 고난도 문항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개념을 한 두세 번 정도 아주 꼼꼼하게 돌렸던 친구들이라면 손도 못 댈 이런 문항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구나 정도는 감이 왔을 법한 문항들이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어려웠던 문항은 6번 문항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6번 문항 저도 풀면서 함정까지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개념과 자료가 상충되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던 문항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15번 기후 관련된 문항은 여러분들 뭐 항상 기후 관련된 문항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기 때문에 쉽지 않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번 농업 관련된 문항인데요. 역시 통계 자료, 농업 관련된 통계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새로운 신유형 문항은 없었고요. 또 아주 어려웠던 정말 손대기 힘들었던 고난도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항부터 바로 어떤 문항들이 나왔는지 또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바로 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 글은 위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명소에 대한 것이다.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양구군에는 우리나라의 4극을 기준으로 정중앙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요 지점에 세워져 있대요. 자, 국토 정중앙이라는 지역 특성을 알리기 위해 여름철에 배꼽 축제가 열린대요. 우리 몸의 정중앙이 배꼽이니까 국토의 정중앙이라고 하는 그 특색을 살린 지역 축제죠. 자, 니은 정동진이라는 지명은 한양의 광화문에서 정동쪽에 위치한 나루터, 정동쪽에 위치한 나루터라고 해서 정동진이에요. 그래서 정동쪽에 위치한 나루터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대요. 자, 그런데 정동진은 1번 우리나라에서 일몰시각이 가장 이르다. 일몰시각, 일출시각, 남중시각은 동쪽에 위치할수록 이릅니다. 결국 이 말은 정동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죠. 광화문에서 정동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극동지점은 독도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다음 해남군에는 한반도 육지의 가장 남쪽 끝, 육지의 남쪽 끝 지점에 한반도의 땅끝임을 알리는 탑이 세워져 있대요. 땅끝 마을이죠. 바로 볼게요. 자, 디귿은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에 위치한다. 영토의 최남단, 극남을 얘기하죠. 극남은 어딘가요? 극남은 마라도입니다. 요 얘기하는 해남군은 한반도 육지의 가장 남쪽 끝이에요. 그런데 육지보다 더 남쪽에 섬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라도가 극남이 되고요. 여기는 한반도 육지의 가장 끝인 겁니다. 그래서 영토의 최남단은 아닙니다. 다음 3번 니은은 정동진은 기역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거리가 가깝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말입니다. 표준 경선과의 거리.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표준 경선은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동경 135도가 표준 경선이니까. 자, 표준 경선과 가깝다는 얘기는 동쪽에, 그러니까 더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동쪽에 위치할수록 표준 경선과의 거리가 가깝고요. 상대적으로 서쪽에 위치할수록 본초 좌우선과의 거리가 가깝죠. 자, 그럼 요 지점과 정동진 중에 누가 더 동쪽에 위치하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
양구의 요 정중앙 지점은요, 한 요즘이 되는 거죠, 요즘. 그런데 정동진은 바다와 접한 기차역이에요.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요 기역 지점보다 더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경선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요 정중앙 지점보다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니은은 기역보다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가 가깝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표준경선과의 거리, 그리고 본초자우선과의 거리, 적도와의 거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동쪽에 위치할수록 표준경선과, 서쪽에 위치할수록 본초자우선과 가깝다.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번. 기역과 디귿은 모두 관계적 위치를 표현한 것이다. 아닙니다. 얘는 수리적 위치, 얘도 수리적 위치가 되는 거죠. 아니죠. 얘는 지리적 위치가 되는 거죠. 한반도의 육지를 기준으로 남쪽 끝 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이고요. 다음, 니은과 디귿 주변 해안의 최저 조위선은 직선 기선으로 활용이 된대요. 자, 일단 앞에는 읽어보지 않고 뒤에만 읽어보더라도 최저 조위선은 통상기선이잖아요. 통상기선. 직선기선은요, 0의 기점을 연결한 직선입니다. 0의 기점. 그러니까 직선기선 자체가 최저 조위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은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2번 볼게요. 2번.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해안 지형에 대한 답사 보고서 일부래요.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보죠. 기역.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쌓인 모래 언덕이에요. 요거. 바람에 의해 바람에 날려 쌓인 모래 언덕. 사구죠. 해안사구입니다. 기역은 해안사구. 해안사구. 바로 보기 볼게요. 해안사구의 밑에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은 지하수층이 형성되어 있다. 자, 해안사구 밑에 지하수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는 담수입니다. 그래서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은 지하수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억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니은. 사주의 성장으로 만의 입구가 막혀 형성된 호수. 요거 얘기하는 거죠. 사주의 성장으로 만의 입구가 가로막힌 겁니다. 니은은 석호입니다. 석호. 자, 석호의 물은 주로 농업용수로 활용이 된대요. 아닙니다. 석호는 염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석호의 물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는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디귿.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평탄한 바위면 뭐죠? 파식대입니다. 파식대. 자, 디귿. 파식대는 해시계가 후퇴하면 면적이 넓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시계와 파식대가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파랑의 침식에 의해서 해시계는 후퇴하게 되고요. 해식애가 후퇴하면 파식대의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해식애가 후퇴하면 면적이 넓어진다.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 맞는 내용. 다음 리을. 집안의 융기에 의해 현재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계단 모양의 지형. 이거 뭔가요? 리을은 해안당구입니다. 해안당구. 해안당구에서는 과거 바닷가에 퇴적되었던 둥근 자갈을 볼 수가 있다. 자, 원래 파식대였던 곳입니다. 파식대 또는 해안 퇴적 지형이었던 곳이죠. 그래서 바닷물이 드나들던 곳이기 때문에 물의 영향을 받아서 둥글게 깎여 나간 둥근 자갈과 조개 껍데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리을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맞는 내용이니까요.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돼요. 5번.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보죠. 그래프에 가부터 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나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 중 하나래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서울의 북쪽입니다. 제가 강봉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노원 살 때 이 지역의 맘카페 이름이 강봉원이었습니다. 강봉원.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예요. 어쨌든 도봉구, 노원구이긴 한데 여기는 구의 이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갖는 구인가요? 외곽 지역의
특징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들이 되겠죠. 외곽 지역의 특성이 뚜렷한 구다. 다음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입니다. 자, 그럼 강남과 서초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 구들인가요? 얘네들은 부도심의 특징을 갖는 곳인데요. 부도심인데 업무와 주거 기능이 모두 발달한 곳입니다. 업무와 주거 기능이 모두 발달한 곳이다. 다음 여기 서울의 남서쪽. 자, 여기 여의도를 포함한 여기가 영등포구입니다. 그래서 영구금. 엄마가 제가 영구를 하다 보니까 영구를 금지했다. 기억나시죠? 영구금, 구로구, 금천구. 자, 요 구로구와 금천구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나요?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제조업.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IT 업체들이 최근에 또 입지해 있습니다. IT 업체들.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며 IT 업체도 많이 위치한 곳이다. 자, 그럼 왼쪽 그래프를 봤더니 세로축은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 가로축은 상주 인구입니다. 가를 봤더니 가는 상주 인구도 가장 많으면서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도 가장 많습니다. 와하! 주거 기능도 발달했고 업무 기능도 발달했구나. 얘가 강남구와 서초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다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다보다 상주 인구는 적지만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더 많아요. 얘기했듯이 최근에 IT 업체들이 구로구와 금천구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의 특성이 뚜렷한 도봉구, 노원구보다는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외곽 지역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주 인구가 가장 많지만 얘는 얘보다는 인구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로구와 금천구가 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봉구, 노원구가 다가 됩니다. 볼게요. 나는 가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낮죠. 다음 나는 다보다 제조업체 수가 많죠. 제조업이 발달한 구들이니까 정답은 2번. 다음 3번. 다는 가보다 통근통학 유입 인구가 많다? 아닙니다. 유출 인구가 많습니다. 다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죠. 다음 지역 내 총생산은 가, 다나 순이래요. 아닙니다. 다는 외곽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거 기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내 총생산이 얘보다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보죠. 지도에 A부터 D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왼쪽 지형도를 봤더니 낙동강입니다. 그리고 하구뚝도 건설되고 있고요. 요거 뭔가요? 요거 A가 삼각주죠. A가 삼각주. 다음 B는 낙동강의 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만경강이 나와 있고요. 만경강 주변에 굉장히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일대는 범람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C는 만경강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면서 논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D는 만경강과의 거리가 가까우면서 취락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C는 범람원 중에 배후습지가 되는 거고요. D는 자연 제방이 됩니다. 배후습지와 자연 제방. 자, 그럼 보죠. 기억. A. 삼각주는 유속의 감소로 형성된 선상지이다. 아닙니다. 선상지가 아니라 삼각주입니다. 다음 B에서는 하구뚝 건설 이후 하천의 수위 변동폭이 증가하였다. 자, 감조 현상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밀물 때는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다가 썰물 때는 빠져나갔던 지역이죠. 그런데 하구뚝이 건설되면서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 문을 막아버리니까 물이 여기까지 밀려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하천 수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천의 수위 변동폭은 감소하였을 거예요. 다음 디귿. 자연제방은 배후수치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죠. 디귿 맞고요. 다음 A와 C, 다시 얘기해서 삼각주와 범람원의 퇴적물은 후빈기에 퇴적되었다.
맞죠?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현재 하천의 하류 구간에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해지고 그렇게 퇴적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형이 삼각주와 범람원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옳은 것은 디귿, 리을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5번. 자, 다음 아래 5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5번. 보죠. 5번입니다. 요 문항이 3점짜리인데요. 제가 아까 총평에선가 아니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사회탐구에서는 역배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점짜리도 쉬운 문항이 있고요. 또 2점짜리 중에도 어려운 문항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점수의 배열을 이렇게 골고루 하기 위해서 역배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점이라고 반드시 어렵다고 겁낼 것 전혀 없고요. 2점이라고 너무 쉬운 문제라고 얕보고 들어가셔도 안 됩니다. 항상 모든 문제를 신중하게. 그리고 3점짜리여도 너무 겁먹지 말고. 왜냐면 스스로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렇게 쉽게 풀려도 되나? 아니면 굉장히 평범한 내용을 스스로 괜히 꼬아서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쉬운 문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3점짜리 중에. 볼게요. 자, 주제 카르스트 지형과 인간 생활입니다. 주요 카르스트 지형 기억 돌리네. 돌리네는 고생대 평안누춘군에서 주로 나타난다. 아닙니다. 조석평무죠. 조석평무. 조선누춘군의 석회암이 분포하니까 돌리네 또한 고생대 조선누춘군에 잘 나타나겠죠. 옳지 않습니다. 다음 용식작용. 용식작용은 물리적 풍화작용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물리적 풍화작용이 아니라 화학적 풍화작용의 대표가 바로 용식작용이죠. 틀렸습니다. 다음 석회동굴.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 아닙니다. 이것은 용암동굴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4번. 석회암 풍화토. 석회암이 용식된 후 남은 철분 등이 산화되어 붉은색을 띈다.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농업. 배수가 불량하여 주로 논농사 발달이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다. 카르스트 지형을 활용한 인간 생활에서 농업은 이 석회암지대는 전리 발달이 탁월하기 때문에 배수가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배수가 불량하여가 아니라 배수가 양호하고요.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가 발달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4번. 얘기했었죠. 3점짜리 문항이지만 되게 쉽습니다. 이런 문항은 틀리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듯이 3점짜리 문항도 쉬운 문항들이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6번 문항이 나오는데요. 이 문항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을 만한 혹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법한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문항이 6번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발전 양식별 설비 용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 B는 각각 원자력 화력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가나다는 세 지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다 적어볼게요. 좀 위로 붙여서 가나다 AB. 자, 전남, 경북, 부산입니다. 적어볼게요. 전남, 경북, 부산이에요. 그리고 주요 발전 양식이고요. 원자력 화력 그리고 수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타도 나와 있고요. 자, 공교롭게도 이 세 지역은 다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세 개의 발전 양식을 골고루 내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들을 골랐을 거예요. 자, 그럼 가나다와 A, B를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A, B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A, B를. 무엇이 화력이고 무엇이 원자력인지를 찾아야 돼요. 혹은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부터 찾았거든요. 다. 가나다 중에서 다시 얘기하면 전남, 부산, 경북 중에서 수력의 발전 설비 용량이 가장 높은 곳, 수력의 발전 설비 용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어딘가요? 경북입니다. 여기 양수식을 포함하죠. 경북과 경남에는 양수식 발전소가 많아서 양수식이 포함될 경우에는 경북과 경남이 차지하는 수력의 생산량이라던가 발전량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이 수력이 차지하는 발전 설비 용량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이니 다가 경북이겠구나. 저는 일단 요거부터 찾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A와 B를 찾아야지만 문제가 풀려요.
그럼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발전 설비 용량입니다. 설비 용량 비율이니까 발전 설비 용량. 우리나라는 발전량과 발전 설비 용량 모두 어떤 순서죠? 불이 원수야. 화원수. 화원수. 화력, 원자력, 수력, 순이니 당연히 화력이 A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딱 문제 보자마자 발전량, 발전 설비 용량, 화원수니까 A가 화력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화력의 비중이 저렇게 높나? 아닌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의아했던 것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의 화력발전소가 저렇게 많나? 그렇진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B가 원자력이란 얘기인데 경북이 다라는 것을 저는 먼저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경북의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 비율이 저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량, 발전 설비 용량 모두 화원수입니다. 화력, 원자력, 수력 순이에요. 그런데 모든 지역에서 다 그런 순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화력발전소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소비지의 화력발전소가 주로 입지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충남, 경기, 인천, 경남 이런 지역들은 대표적으로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 말고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또 화력발전소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기를 많이 쓰는 대소비지 근처에 화력발전소가 위치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량, 발전 설비 용량 모두 화원수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서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다 화원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특히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경기, 충남, 인천, 경남 이런 곳들입니다. 전남, 부산, 경북은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화력 발전소가 그렇게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도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A가 원자력입니다. A가 원자력, 그리고 B가 화력이에요. 자, 여기까지 찾는 게 첫 번째 난관이었을 겁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화력과 원자력을 바꿔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했듯이 수력을 바탕으로 경북부터 찾아 놓았다면 B가 원자력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경북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2군데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설비 용량 비율이 요거밖에 안 된다? 아니죠. 오히려 이 수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을 수 있습니다. 수력을 찾으면 수력 그래 양수식 발전소가 경북에 되게 많잖아. 그럼 다가 경북이네. 그럼 당연히 A가 원자력이구나.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A, B가 원자력 화력인 것도 찾았습니다. 다가 경북인 것도 알아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가와 나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가와 나. 가와 나는 전남과 부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일단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부산은 다시 전체 원자력 생산량 또는 원자력 소비량 자체는 경북이 가장 많습니다. 경북. 그러나 전체 에너지 중에 원자력 소비 비중은 부산이 가장 높아요. 부산은 석탄, 석유 같은 에너지 자원을 많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은 원자력의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발전 양식 중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발전 설비 용량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와 나중에 상대적으로 원자력이 차지하는 발전 설비 용량 비율이 높은 곳이 부산이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자, 가에는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그럼 저 기타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화력, 원자력, 수력이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신재생 이런 거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남과 부산 중에서 상대적으로 신재생 발전량이 더 많은 곳은 어딜까요? 전남하면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르세요?
전남, 전북은 태양광 떠오르잖아요. 상대적으로 전남은 부산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곳입니다. 신재생 이용해서 발전도 하고요. 그래서 기타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가가 상대적으로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높은 전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전남, 나가 부산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쉽지 않았죠.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자료였으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자료이다. 볼게요. 1번. 가. 전남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이죠. 원자력 발전소가 2군데, 경주와 울진 2군데 있으니까. 다음, 가와 나는 영남지방, 다는 호남지방에 해당한다. 아니죠. 다음, 화력은 수력보다 자연적 입지 제약을 많이 받는다. 아닙니다. 화력 발전소의 가장 큰 장점이 입지 제약이 작다는 거니까. 다음, 4번, 원자력은 화력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아닙니다. 화력이 더 이르죠. 다음, 화력은 원자력보다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이 많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발전량과 발전 설비 용량 모두 화원수니까 화력이 원자력보다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이 많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문장이죠. 되게 쉬웠던, 그래 화력이 가장 많지.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이 문장 하나가 우리의 사고에 혼란을 초래한 거예요. 화원수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화력 아닐까? 그런데 얘네들은 다 원자력의 발전 설비 용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항이 가장 어려웠을 거고요. 이 문항만 잘 해결했으면 뒤에 나오는 문항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이 없었죠. 7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정리한 내용의 일부래요.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바람, 계절풍.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달라지는 바람이다. 여름에는 남서풍 혹은 남동풍이 주로 불며 겨울에는 북서풍이 탁월하다. 자, 기억. 남서풍 혹은 남동풍은 주로 서고동조의 기압 배치에 의해 나타난다. 자, 여름에 나타나는 계절풍이죠.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 자리 잡으면서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고 이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는 겨울의 기압 배치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보기이고요. 다음, 겨울에는 주로 대류성 강수가 내린다. 아닙니다. 대류성 강수는 태양열에 의해서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발생하는 강수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주로 대류성 강수가 내리죠. 틀렸습니다. 다음, 높새바람.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팬 현상을 동반할 때 영서지방에 부는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새바람이 불 때 영서지방에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북동풍인데 이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갔다가 고온 건조해진 상태로 영서지방에 불어내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영서지방에 이상 고온 현상 나타납니다. 딕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팬 현상을 동반할 때 영서지방에 부는 바람이다. 자, 팬 현상이 발생할 때 바람 바지 사면이 바람 그늘 사면보다 스균하대요. 자, 이렇게 산이 있고요. 팬 현상이 발생할 때는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뿌리게 되죠. 바람 바지 사면이 바람 그늘 사면보다 스분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내용이니까요. 디귿 리을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갈게요. 8번. 6번 문항이 가장 어려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굳이 꼽아본다면 이 8번 문항이 두 번째로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쉽지는 않았던 문항이었을 거예요.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여기 어딘가요? 일단 여기 진천이죠. 진천. 여기는 세종입니다. 여기는 청주죠. 청주.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에요. 일단 여기는 보령이고요. 다 알고 있죠. 나머지 요 세 지역을 청서부라고 기억해두면 돼요. 청서부, 청서부.
보령 머드 축제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와서 청서부 아저씨가 청소를 열심히 했다. 서천 청양 부여입니다. 부여.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어쨌든 부여는 자주 나오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촌락으로 놓고 풀어도 괜찮아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다 적어볼겠습니다. 가나다라. 보죠. 왼쪽에 인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과 연령층별 인구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아주 은혜로운 지역이 하나 있죠. 어딘가요? 세종입니다. 세종이 인구에서 출제되었다. 세종부터 찾아줍니다. 세종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죠. 그래서 15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인구 증가율이 어마어마하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 세종입니다. 가가 세종. 가세종. 자, 다음 또 눈에 띄는 친구는 라가 눈에 띄네요. 왜 눈에 띄냐면 라는 가나다라 중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죠. 그 얘기는 가장 촌락의 특성이 뚜렷한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네 지역 중에 어딜까요? 제가 아까 여기는 부여이지만 만약 부여를 몰랐다면 그냥 촌락으로 놓고 풀어도 괜찮다. 예, 맞아요. 부여가 라입니다. 촌락의 특성이 가장 뚜렷하기 때문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나와 다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나와 다. 자, 그럼 남아있는 데가 진천이랑 청주인데요. 자, 두 지역은 어디가 나고 어디가 다인지 구분을 해 볼 건데 자, 방법이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는 다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조금 높아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가 다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조금 높아요. 왜냐면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비슷한데 청장년층 인구 비율까지 합한 요 높이가 얘가 높으니까. 아하, 나가 다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더 높으니 청주와 진천 중에 상대적으로 더 도시적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어딜까? 아무래도 청주가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이면서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인구도 많은 대도시이니까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다보다 나가 높으니까 나가 청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인구 증가율입니다. 요 기간 동안의 인구 증가율인데 인구 증가율이 나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는 인구 증가율이 20%를 넘어갑니다. 자, 요 기간 동안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무언가 인구가 증가할 만한 흡입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면서 새로운 주택지역들이 막 생겨났기 때문에 주거지역들이 많은 인구가 유입됩니다. 청주와 진천 중에 요 기간 동안 특히나 최근에 인구가 들어올 만한 인구의 흡입 요인, 제조업이 발달했다던가 무언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던가 어딜까요? 진천입니다. 여기는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죠.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고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여러 지역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되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겠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청주보다 높을 수 있었을 거예요. 청주가 인구 규모가 더 크고 더 대도시이긴 하지만 최근에 요 기간 동안에 인구가 들어올 만한, 유입될 만한 요인 자체는 진천보다 뚜렷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진천이 인구 증가율이 높은 다가 되고요. 그리고 청주가 나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아주 쉽진 않았지만 뭐 그렇게 아주 어렵다고 볼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지 볼게요. 가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곳이다. 진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세종은 부여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총부양비가 높다는 것은 청장년층 인구의 비중이 낮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총부양비와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은
반비례하니까. 그런데 가는 라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총부양비가 저도 헷갈리네요. 다시요. 자, 가는 라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으니까 총부양비가 낮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라는 다보다 성비가 높대요.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만한 선지인데요. 자, 부여는 촌락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촌락은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습니다.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은데 노년층에서는 남초 현상이 나타나나요? 여초 현상이 나타나나요?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가 긴 편이기 때문에 촌락에 가면은 경로당에 할아버지들 많이 안 계세요. 할머니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할아버지들은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평균 수명이 여성이 더 길기 때문에 높은 연령대에서는 여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년층에서 여초 현상이 나타나는데 부여는 촌락의 특성이 뚜렷하여 노년층의 비중이 높으니 상대적으로 전체 성비도 낮겠죠. 그래서 촌락의 특성이 뚜렷한 부여는 진천보다 성비가 낮아요. 노년층에서 여초 현상이 나타나는데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4번. 가부터 라 중에 총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청주이다. 맞죠? 충청북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80만을 넘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가나 다라 중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당연히 촌락의 특성이 가장 뚜렷한 부여겠죠. 그래서 다가 아니라 라가 되어야 됩니다. 옳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에 이어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두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가 8번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8번 문항. 9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가지역에 대한 나지역의 상대적인 특성을 그림의 A부터 E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뭔가 6번, 8번에 약간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8번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약간 허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뭐야, 얘는 또 왜 이렇게 쉬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가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취사할 때 발생하는 열을 난방에 활용하지 않는데요. 왜요? 기온이 높으니까. 그래서 온돌이 없습니다. 부엌에서 취사용 화덕이 방의 반대편에 놓여 있다. 지금 이 바깥쪽 벽에 놓여 있잖아요. 원래는 아궁이가 방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야 아궁이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게 되니까요. 기온이 높아서 온돌이 없는 전통 가옥의 온돌이 발달하지 않는 곳입니다. 제주도죠, 제주도. 다음 부엌에서 발생하는 온기를 난방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 북두막을 길게 연장하여 만든 정주관이 발달하였다. 정주관은 관북지방의 전통 가옥에 있죠. 자, 그럼 제주도에 대한 관북지방의 특성을 찾는 거예요. 관북지방. 단풍의 절정 시기. 단풍은 기온이 낮을수록 먼저 단풍이 찾아오기 때문에 절정 시기는 이릅니다. 그러니까 늦은 쪽에 있는 D와 E를 지워줍니다. 다음 서리일수. 위도가 훨씬 높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서리일수가 많죠. 그러니까 많음 쪽으로 와야 되죠. 많음 쪽으로. 그래서 C 지워줍니다. 연평균 기온 낮죠. 그래서 낮음 쪽으로 가니까요. A.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보죠.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의 일부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라고 해요. 자, 지도부터 볼게요. 여기 어딘가요? 파주죠, 파주. 고양시 바로 위에. 다음 B. 강원도의 남서쪽 구석 원주입니다. 다음 C는요. 강릉을 평정한 태삼이, 강릉을 평정한 태삼이 정선. 자, 그럼 볼게요. 1일차 출판업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와 추진. 예술인들의 작업실이 갖추어진 문화예술마을 조성. 문화예술마을. 출판업을 활용했다는 것은 여기에 출판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판단지가 있고 문화예술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곳 어딜까요? 파주입니다. 파주. 다음 2일차 기업도시.
기반의 지역발전 추구, 의료산업 클러스터. 자, 파주, 원주, 정선 중에 기업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곳은 원주밖에 없죠. B. 다음 3일차 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 증가에 따른 인구 급감. 석탄산업 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정선이겠죠. 그래서 A, B, C입니다. 가나다 A, B, C니까요.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다음 연이어 지도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11번입니다. 가나 지역을 지도에 A부터 D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역시 지도부터 볼게요. 자, 태안에서 서당단이던 I가니까요. A가 서산, B가 당진, C가 아산이 됩니다. D는 태안의 안면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보령입니다. 보령. 보죠. 가는 평택, 화성 일대와 더불어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대중국 전진기지와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로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제철 산업이 발달하여 충청권 내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에서 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어딜까요? 제철이니까 당진이죠. 가는 A. 죄송합니다. 가는 B. 다음, 나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수도권의 제조업 기능을 일부 흡수하고 있다. 그리고 IT 업종과 자동차 산업, 전자조립과 자동차. 어딘가요? 아산이죠. 그래서 BC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지형 관련된 문항이죠. 그림은 가나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형 단면도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는 여기 천원입니다. 용암대지죠. 용암대지. 그리고 여기 춘천입니다. 춘천. 그리고 이렇게 분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네요. 침식분지입니다. 침식분지. 그리고 요 A가 바로 현무암이 기반암인 용암대지가 되는 거고요. 용암대지 위에 충적층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침식분지에서 C, 분지 내부의 암석은 화강암이죠. 화강암. B는 주변 산지입니다. 주변 산지는 변성암. 자, 그럼 볼게요. 1번. A 암석은 현무암. 중생대 마그마의 관입으로 형성되었다. 중생대 마그마의 관입으로 형성된 것은 화강암이죠. 옳지 않습니다. 다음 2번. B암석은 변성암은 C원생대에 형성된 암석이다. 맞죠? 변성암은 C원생대에. 맞아요. 2번.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다음 3번. C암석에서는 화강암에서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얘는 중생대 마그마가 관입,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러니까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4번. 나에서 침식분지에서 C암석, 화강암은 변성암보다 풍화와 침식에 강하대요. 아닙니다. 풍화와 침식에 약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더 많이 깎여 나가면서 움푹한 분지가 만들어진 거죠.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용암대지와 침식분지의 충적층.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 충적층은 주로 다트로 이용된다? 아닙니다. 주로 논으로 이용이 되죠.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3번으로 가보죠. 13번. 뭐죠?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소매업태별 사업체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A와 B는 각각 백화점, 슈퍼마켓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먼저 A와 B 중에 누가 백화점이고 누가 슈퍼마켓인가요? 백화점이 슈퍼마켓보다 상대적으로 고차 중심지고 얘가 저차 중심지입니다.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보다 중심지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A와 B 중에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가 더 적은 A가 백화점이고 B가 슈퍼마켓이 되겠죠. 다음 광주, 그리고 순천, 그리고 구례입니다. 구례 잘 나왔던 지역은 아니죠. 촌락이라고 놓고 풀어도 괜찮아요. 광주, 순천, 구례입니다. 자, 세 지역의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광주는 광역시입니다. 인구도 100만을 넘어가고요. 순천은 시입니다. 시. 인구가 30만 정도 됩니다. 다음 구례는 군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로 갈수록 고차 중심지, 그리고 구례로 갈수록 저차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세 지역 중엔 가장 고차, 가장 저차가 되는 겁니다. 자, 고차 중심지일수록 인구도 많고요. 수행하는 기능 자체가 많죠. 따라서 고차 중심지일수록 그 중심지 안에 소매업태의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이거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죠. 이 소매업태들을 비교했을 때는 소매업태 중에서 고차 중심지일수록 지역 내에 고차 중심지인 소매업태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가장 고차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당 지역이 고차 중심지라면 그 고차 중심지 안에 소매업태 사업체 수는 가장 많은 거예요. 인구 규모도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매업체 수가 가장 많은 가가 광주가 되고요. 가장 고차 중심지. 소매업체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다가 가장 저차 중심지인 구례가 되고요. 나가 순천이 되는 거죠. 볼게요. 1번. 다에는, 구례에는 국가정원과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있다. 국가정원과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는 순천과 관련된 내용이죠. 순천. 다음 2번. 서울로 직접 연결되는 버스 운행 횟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자, 서울로 직접 연결되는 버스 운행 횟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차 중심지란 얘기입니다. 고차 중심지일수록 서울과 더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할 테니까 직접 연결되는 버스 운행 횟수가 많겠죠. 나는 가보다 저차 중심지니까 서울로 직접 연결되는 버스 운행 횟수는 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죠. 다음, 백화점은 슈퍼마켓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용 빈도가 높다. 고차 중심지일수록 소비자의 평균 이용 빈도는 낮고요. 저차 중심지일수록 평균 이용 빈도가 높죠. 그러니까 백화점과 편의점을 비교해보면 백화점이 고차 중심지고 편의점이 저차 중심지잖아요. 우리는 백화점보다 편의점을 훨씬 더 자주 갑니다. 빈번하게 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갑니다. 그러니까 저차 중심지일수록 이용 빈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죠. 다음 4번. A는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동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사업체 수가 적으니까. 똑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체 수가 적은 경우는 사업체 수가 많은 경우보다, 얘는 쉽게 얘기하면 어디에나 있으니까 조금만 이동해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몇 군데밖에 없으니까 먼 거리를 이동해야지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이동 거리는 사업체 수가 적은 백화점이 사업체 수가 많은 편의점보다 이동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5번. B는 슈퍼마켓은 대형마트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다. 아닙니다. 대형마트가 슈퍼마켓보다 규모도 더 크고 더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하는 고차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차 중심지인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저차 중심지인 슈퍼마켓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다음 14번으로 갈게요. 14번. 다음은 도시단원의 수업 장면이래요. 발표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뭐죠? 뜨는 동네의 역설.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젠트리피케이션. 나, 서촌의 변화. 골목길과 한옥으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서촌은 한옥을 활용한 관광지와 상업 공간으로 바뀌면서 변화의 모범살을 알고 있다. 서촌에 사람과 돈이 몰려오자 원래 있었던 꽃가게 S씨와 세탁소 K씨가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구도심에서 새로운 상업 자본이 들어오면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이러한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다도 볼게요. 내수동의 변화. 종로구 내수동 일대는 슬럼화가 진행된 도심부로
구도심의 일부 지역들, 한옥 등 노후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도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을 얘기하는 건데 나와 다는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재개발 방식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가는 다시요. 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재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재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은 교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아닙니다. 구도심에 낙후된 지역, 개발에서 뒤처진 지역에서 주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합니다. 다음 나는 내수동, 다시요. 서촌의 변화. 나는 주로 철거 재개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죠. 한옥을 활용한 관광지와 상업 공간으로 바뀌는 거니까 원래 있었던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철거 재개발이 아니죠. 값도 틀렸고. 다음 병. 다로 인해 건물의 평균 층수가 높아졌습니다.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층수가 높아지겠죠. 병 맞고요. 정. 다는 주로 보존 재개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닙니다. 노후 주거지를 철거해 버린 다음에 새로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거니까 철거 재개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죠. 다음, 다는 나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닙니다. 얘는 다 철거해 버리고 짓는 거니까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병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5번 볼게요. 기후 관련된 문항입니다. 기후. 보죠. 15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자료래요. 가부터 라 지역을 지도의 A부터 D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볼까요? 지도, 여기 어딘가요? 춘천입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원주입니다. 원주. 여기는 강원도에서 해안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점이 찍혀 있으면 대관령이죠. 대관령. C는 울릉도죠. 다음 D는 여기 어딘가요? 많이 나왔던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몰랐던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어쨌든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놓고 풀어도 괜찮죠. 어쨌든 우리가 면으로 학습했던 내용들이 점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면으로 다시 바꾸어서 풀이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D는 남해라는 곳인데 자주 나왔던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더라도 얘는 제주도 및 남해안이라고 하는 면에 속하는 지역이니까 그래, 제주도 및 남해안은 한반도 최다우지니까 여기도 연강 수량이 많은 지역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남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럼 보죠. 가나, 다, 라 중에서 가나, 다, 라가 제시되었는데요. 자, 세로축에는 기온의 연교차, 가로축은 8월 평균 기온, 그리고 여름 강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울릉도가 나왔으니까요. 울릉도 하면 겨울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여강집이 낮은 곳이죠. 여름 강수량도 적은 곳이고. 그래서 네 지역 중에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으면서 여름 강수량이 가장 적은 곳, 그게 울릉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라가 C가 됩니다. 다음 남아있는 게 가나, 다인데요. 가나다. 자, 눈에 띄는 친구는 가가 눈에 띄죠. 가는 나, 다보다 8월 평균 기온이 훨씬 낮습니다. 8월 평균 기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8월에 상대적으로 춥다는 거죠. 왜? 남아있는 게 원주, 대관령, 울릉도인데 위도가 비슷합니다. 위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8월 평균 기온이 특히 낮다? 해발고도가 높은 대관령이겠죠.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은 대관령은 8월 평균 기온이 원주와 울릉도보다 낮기 때문에 잘못 얘기했죠. 자, 울릉도가 라였고요. 남해와 원주 대관령을 비교했을 때 세 지역 중에서 가가 8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죠. 위도가 높으면서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대관령이 8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을 거예요. 그래서 가가 대관령이 됩니다. B. 정답은 일단 3번이네요. 남아있는 것은 나와 다죠. 나와 다.
원주와 남해가 남았는데요. 원주는 남해보다 고위도이면서 그리고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해보다 원주가 연교차가 클 거예요. 남아있는 나와 다 중에서 연교차가 더 큰 나가 원주 그리고 남해가 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가 A, 다가 D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 참고로 남해는 얘기했듯이 제주도 및 남해안, 우리나라의 한반도 최다우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어서 연강 수량이 꽤나 많은 지역입니다. 남해.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페이지네요. 16번으로 갈게요. 16번.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봅시다. 여기는 고양, 여기는 아주 핫한 지역이죠.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가 헛소리가 아니라 허풍을 조금 보태면 최근에 보고 있는 모든 모의고사,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다 합쳐서 1번부터 20번 안에 반드시 한 번쯤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핫한 지역입니다. 화성. 다음 여기 평택 아니요. 평택 아니요. 안성입니다. 안성. 어쨌든 자주 나오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촌락으로 놓고 풀어도 괜찮아요. 촌락. 자, 그럼 보죠. 나와 있는 게 농가 인구 비율 그리고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가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가는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굉장히 낮으면서 농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은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가장 낮을 거예요. 화성과 안성이 높을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화성은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상대적으로 다시 할게요. 자, 그런데 특히나 안성은 서울과의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과의 통근 통합 비율은 아무래도 고양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다가 될 것이고요.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낮은 두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농가 인구 비율이 높은 가가 안성이 되겠죠. 왜냐면 화성은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그래서 가가 화성. 다시요. 가가 안성. 그리고 나가 화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은 서울과 가까울수록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 나보다 다가 확실히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높은 다가 서울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고양이 될 것이고 남아있는 안성과 화성 중에서 화성은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안성보다 농가 인구 비율이 낮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 화성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죠. 1번 안성은 화성보다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이 높다. 아닙니다. 안성은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성이 뚜렷한 곳입니다. 화성은 최근에 제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고요. 물론 화성도 일부 지역에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을 뿐 모든 지역이 다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농가 인구 비율도 4% 정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안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안성이 높을 거예요. 다시요. 화성이 높을 거예요. 다음 2번 가는 안성은 고양보다 전체 농가 중 겸업농가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자, 어쨌든 고양도 농가 인구 비율이 낮긴 하지만 농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인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 보자면 고양에 있는 농촌 지역은 근교 농촌이 되는 거예요. 안성은 대도시인 서울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고양과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전통 농촌의 비중이 높을 거예요. 자, 근교 농촌은 상대적으로 겸업농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전통 농촌은 전업농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겸업농의 비율은 고양이 높겠죠. 그래서 대도시와 가까운 고양은 근교, 그리고 대도시와의 거리가 먼 안성은 상대적으로 전통 농촌의 특색이 뚜렷하다. 이 내용 가지고 2번 선지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3번 나는 화성은 안성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높대요. 자, 안성은 얘기했듯이 촌락의 특성이 뚜렷한 곳이라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고요. 안성은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면서 여기에 동탄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에는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잖아요. 또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을 가진 신혼부부들이 하죠.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을 갖고 있는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신도시가 조성된 위성도시들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촌락의 특징이 뚜렷하여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안성보다는 화성이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다는 고향은 화성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그럴 리가요. 화성이 경기도 전체에서 제조업 사업체 수 1등, 종사자 수 1등, 출하액 1등입니다. 자, 다음 나와 다에는 화성과 고향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자, 고향에는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화성에도 동탄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동탄 신도시는 2기 신도시죠. 2기 신도시.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1기 신도시면 일산 신도시와 분당 신도시가 대표적입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고양시와 성남시. 2기 신도시는 화성의 동탄 신도시, 그리고 파주의 운정 신도시, 그리고 김포의 한강 신도시, 요 세 군데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곳들입니다. 대표적인 지역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6번의 정답은 3번. 자, 다음 17번으로 가볼게요. 17번. 17번 보죠. 자, 그래프는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나 다는 각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자동차, 전자조립, 석유화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가, 나, 다. 그리고 A, B까지 찾아야 돼요. A, B까지. 자, 이거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여기다 적어볼게요. 저기 한 크게 해주세요. 여기 자동차. 자동차는 경울충이었죠. 경울충, 경기, 울산, 충남입니다. 경울충. 다음 전자조립은 IT라고 적을게요. 전자조립은 어떻게 되죠? IT. 얘는 경경충이었죠. 경기, 경북, 충남입니다. 경울충, 경경충, 울산과 경북만 달라요. 다음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은 어떻게 되죠? 석유화학은 울여서였죠. 울여서니까 울산. 다음 여수는 전남에 포함되니까 울여, 전남. 그리고 서산은 충남에 포함되니까 울산, 전남, 충남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다 보죠. 울산, 전남입니다. 울산, 전남 어디죠? 울산, 전남이네요. 울산, 전남. 그럼 B가 뭘까요? B가 충남이 되는 거죠. B가 충남. 그래서 울산, 전남, 충남. 그럼 나는 A, 울산, 충남이 되는 거죠. A, 울산, 충남, 울충. 아하, 나가 자동차구나. 이거 통해서 이제 다가 석유화학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석유화학. 그리고 남아있는 가가 전자조립일 거고요. 전자조립. 그리고 가는 경경충인데 여긴 지금 2019년 자료인데요. 경충이 되겠네요. 경충. 그래서 전자조립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경울충, IT는 경경충, 석유화학은 울여서, 울산, 전남, 충남입니다. 경기가 자동차와 IT에서 모두 1등을 기록하고 있으니 아하! 가와 나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는 A가 경기구나. 그러면 경기가 1등이 아닌 다가 석유화학이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2개의 제조업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 가지고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여기 다에 지금 울산, 전남, 그리고 B가 블랭크 되어 있는데 B가 울산, 전남, 오! 석유화학이구나. B가 충남이구나. 다가 석유화학이네.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어쨌든 기본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그 암기 팁이에요. 자동차는 경울중, IT는 경경중, 석유화학은 울려서.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 자료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통계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울게요. 그리고 가나다가. 네, 여기 이제 가나다가 되는 거죠. 가나다. 가가 전자조립, 그리고 나가 자동차, 그리고 다가 석유화학이 되는데요. 사실 오른쪽 그래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는 구분해 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가나 다에서 가와 나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잖아요. 왜냐면 전자조립, 조립형 공업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높은 노동집약적인 공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사람의 손으로 처리해야 되는 공정들이 꽤나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종사자 수가 꽤나 많습니다. 다음, 자동차는 조립형 공업이에요. 조립형 공업들은 일반적으로 역시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립형 공업의 종사자 수가 꽤나 많습니다. 조립형 공업 대표적인 게 자동차와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조립형 공업인 자동차와 조선은 종사자 수가 꽤나 많다. 그래서 가와 나가 상대적으로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 석유화학은 어때요? 얘는 정유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작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기계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사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와 나 중에서 가가 출하액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하액이 많은 제조업 뭐였어요? 전자조립입니다. 압도적으로 전자조립이 1등이에요. 그리고 경기도가 모든 광역자치단체 중에 제조업 출하액 1등인 이유도 전자조립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하액 가장 많은 게 전자조립이구나. 종사자 비율 가장 낮은 게 석유화학이구나. 그럼 사실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친구들은 오른쪽 그래프 아니더라도 가나 다 전자조립, 자동차, 석유화학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만 나온다고 했을 때 가나다를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자료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제조업 관련된 개념을 바탕으로 가나다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1번. A는 경기, B는 충남이다. 맞네요. 뭐야, 정답 1번인가요? 1번. 2번. 가는 전자조립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적환지지장용 공업이다. 아닙니다. 다음, 자동차는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계열화된 제조업이다. 석유화학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다는 최종 제품 생산에 많은 부품이 필요한 조립형 공업이다.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전자조립은 석유화학에 비해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대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바탕으로 풀어주셔도 괜찮고요. 왼쪽에 그래프를 갖고 찾아주셔도 괜찮죠.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니까요. 한번 볼까요? 가와 다의 종사자 1인당 출하액입니다. 가는 종사자 비율이 한 12% 정도, 출하액 비율이 17 정도. 다는 종사자가 5 정도, 출하액이 10 정도. 얘는 분자가 분모보다 2배 크고요. 얘는 1.5배, 대략적으로 1.5배 정도 크죠. 분자가 분모보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큰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다보다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적네요. 옳지 않은 선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비교해 주는 겁니다. 아하, 계산해 줄 필요 없어요. 아, 분자가 분모보다 2배 정도 많구나. 아, 2배가 안 되네. 그럼 얘가 더 큰 숫자가 되는 거죠. 자, 다음. 그렇죠. 틀린 거니까. 정답은 1번. 17번의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
그래프는 남북한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하네요. 자, 남한 북한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은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나다. 그래서 석탄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죠. 그래서 가가 석탄. 다음 두 번째는요. 북한에서 석탄이 가장 많이 소비되고 두 번째가 수력입니다. 그래서 가 다음에 다가 두 번째니까요. 다가 수력이 되고요. 남아있는 나가 석유가 되겠죠. 그래서 북한은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다. 다음 남한은요. 유탄, 천원, 신수잖아요. 그래서 유, 석유, 다음 탄, 천원, 신수, 신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것들도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 북한에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는 주로 평양 주변에 위치합니다.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는 화력발전소고요. 평양 주변, 다시 얘기해서 관서지방에는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서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요. 관북지방은 산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력발전소가 입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네요. 다음, 총 전력 생산에서 수력을 이용한 발전량 비율은 북한이 남한보다 높대요. 그렇죠. 북한은 전력 생산에서는 수력 중심의 발전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남한은 사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죠. 니은 맞죠. 다음, 북한에서 석탄은 석유보다 해외 의존도가 높대요. 아닙니다. 석탄은 북한에서 꽤나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보다 해외 의존도가 낮아요. 다음, 수력은 석유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적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 니은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번,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다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래서 A, B, C네요. 적어볼게요. A는 평창이네요. B는 김제. C는 서귀포입니다. 서귀포. 그리고 가나다가 과수, 벼, 채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과수, 벼, 채소. 자, 그럼 서귀포, 제주에 한 시가 나왔습니다. 제주 하면은 배수가 양호한 현무암이 기반함이라 논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벼 재배 면적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A, 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잠시만요. 상대적으로 C에서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A와 B에는 가가 요만큼씩 있지만 C는 거의 없죠. 그리고 김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서귀포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가가 벼가 되겠죠. 벼. 다음, 다른 데에서는 다시요. 그리고 서귀포에서 가장 높은 재배 면적 비율을 보이고 있는 다. 제주하면 과수니까 다가 과수, 나가 채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평창 같은 경우에는 고위평탄면과 같은 산간 지역에서 채소 재배가 널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산지이기 때문에 다채 비중이 높게 나타나서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높죠. 볼게요. 1번, 벼는 주로 논보다 밭에서 많이 재배된다. 아닙니다. 벼는 논에서 주로 재배가 됩니다. 다음, 채소의 돈의 재배 면적 비율은 제주가 전북보다 높대요. 전북은 평야지대죠. 상대적으로 벼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서귀포랑 제주 합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채소와 과수의 재배 면적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벼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다는 과수는 국내 자급률이 가장 높은 작물이다. 국내 자급률이 가장 높은 작물은 벼입니다. 다음 벼는 채소보다 시설 재배 비율이 높다. 아닙니다. 시설 재배로 주로 재배되는 것은 채소죠. 다음 우리나라에서 과수는 벼보다 총 재배 면적이 넓다. 아닙니다. 벼 재배 면적은 식생활의 변화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넓습니다. 옳은 것은 2번. 자, 다음 20번 볼게요. 마지막 20번 문항. 자, 다음 글에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역, 수도권은 우리나라 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는 인구 과밀 지역이다. 자, 기역, 수도권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대요. 맞죠? 다음, 또한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산업 및 고용의 집중도가 높대요. 니은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크게 완화되고 있다. 아닙니다. 수도권의 신도시는 주로 서울 주변의 경기도에 건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신도시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도권 전체의 집중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크게 완화되고 있다. 옳지 않은 내용이죠. 다음, 국토 공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귿을 위한 정책 중에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과밀 부담금 제도가 있다. 자, 이 두 가지 제도 모두 수도권에 공장 짓지 말라는 거죠. 수도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다음, 한편 수도권 내에서 서울 중심의 공간 구조를 자립적 다핵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실시하였다. 리을에는 수도권의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니죠. 수도권에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없습니다. 특히나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면서 다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개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기역 디귿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6월 모의평가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아마 그 긴장된 시험 시간 중에 그리고 탐구 시간에 사실 긴장이 되게 많이 풀리기도 하잖아요. 긴장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어 시간이나 수학 시간만큼 긴장이 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 편히 푸는 시간은 아니지만 또 약간 처지는, 그러니까 긴장은 되면서 약간 몸은 처지는 그런 시간이 탐구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간이 탐구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은근히 국영수만큼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풀었을 때보다는 저랑 같이 푸니까 문제가 조금 쉬워 보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처음 접하고 문제를 풀이할 때 그 기분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수능입니다. 이 6월 모의평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부족한 것들 잘 보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